철저한 고립 속에서 간첩과 폭도라는 누명을 쓴 채 처참한 죽음을 맞았던 광주.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김의기 열사는 1980년 5월 30일 광주의 진실을 서울 시민에게 그리고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집니다. 동포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청년의 절규를 듣고 우리 언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생각이나 했을까요? 2020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언론 자유는 1980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슬퍼런 전두환 신군부는 언론 자유를 빼앗았고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이들은 쫓겨나거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부역하는 언론인들의 삶을 찌웠습니다. 입을 빼앗긴 1980년 5월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세운 시민들의 언론은 무엇이었는지, 입을 되찾은 2020년 5월 이 자리에서 오늘의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정준이 해시태그 두 번째 지금 시작합니다. 광주로부터 40년이 됐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저도 감사합니다. 빨리 바뀌어야지. 우리가 폭도가 이렇게 40년간 살았습니다. 저희 삼남매 잘 키우셨습니다. 전두환이가 구속시키면은 한국 사람도 다 없습니다. 뭔 할도 없습니다.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전두환이가 구속시키면 우리는 한거 없습니다. 전두환이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저도 죽어야 애기들한테 그 현실을 보여준 거 아니요? 예, 전두환이 구속 꼭 시키는데 우리 동참해야 한국 사람 눈 감겠습니다. 빌딩 교대란 거 아닙니다. 예.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 당과 관련된 분들이 그런 말씀해서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고 잘못됐다는 사죄를 드립니다.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부분, 그리고 왜곡처벌법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방법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상임이나 소위나 특위에서 논의할 문제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 허위적인 안 내고 제대로 내주면 쓰겠어.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서 해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그건 진짜로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나불지 속에서 저놈들 때를 뒤에 와서 보도 안 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 말다 이제 와서 지가 광주 와서 보면 알지. 사람이 수천 명이 죽어갖고 저러고 자빠지고 필름도 날마다 돌아가고 있는데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쓰겠어. 정말로 이것이 언론도 어느 특정 단체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해서 바른 길로 미래로 나갈 줄 아는 이런 것이 됐습니다. 저 이번에 아마 5.18 광주 그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언론의 세례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보도들이 이어졌고요. 이 보수정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 그리고 그만큼 뉴스 가치가 높았던 건 인정할 수가 있는데 40주년을 맞는 어떤 의미로서
이게 이제 그 빈 구석을 채우는 어떤 것으로서 충분한 플레이가 됐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과거에 잊지 말았어야 될 일들, 있어서는 안 될 일들, 그다음에 피해자의 어떤 가슴을 다시 한번 피해를 남긴 거, 네.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그다음에 재발 방지에 관련된 어떤 후속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 내용을 채웠어야 되는데 4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서는 너무 좀 작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로서는 또 너무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작은 거에 비해서는 너무 또 지나친 주목을 받았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안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가장 적합한 자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쭉 이야기를 안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드는데 예.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뭐 정치인으로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발언을 하면 또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 자신만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채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울 건 뭐 충분히 짐작은 가능한데요. 네.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내용 자체는 저는 전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까지와 그렇죠. 다르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의 모습들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 앞으로 이제 그 21대 국회가 열렸을 때 이제 이 보수 계열의 정당이 이 보수의 핵심 내용으로서 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를 비로소 이제 넘어서려고 노력한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일종의 꼬리 자르기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아하.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 당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선언을 하는 건데 네. 몸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예, 꼬리 자르고 난 다음에 남겨진 몸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5.18의 어떤 의미와 합치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이야기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선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몸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취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공감이랄까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 이런 것들은 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정책 액션만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꼬리를 자르는 건 앞으로는 나 건드리지 마. 이걸로. 제가 너무 나가는 겁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뭐 이후에 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만 통합, 화해, 용서 이런 말들 굉장히 즐겨 쓰고 있거든요, 지금. 네. 영화 밀양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예. 피해자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가 저는 이미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뻔뻔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오히려 더 이제 피해자는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네. 용서를 해도 내가 해야지. 그렇죠. 진지하게 다가가서 대면하고 사과한 게 아닌데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화해, 통합, 용서를 이야기한다? 저는 상당히 성급하다고 보고요. 화해와 통합, 우리가 뭐 통합되지 않고 분열돼 있었나요? 네. 그다음에 뭐 화해라고 하는 말이 쓰일 만큼 이게 대등하게 싸운 겁니까? 일방적으로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화해나 통합이라는 말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나마 용서 한마디가 남는 건데 용서하려면 아까 미랑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자의 눈을 진지하게 응시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재발이 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용서라는 것이 그나마 의미가 생겨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식도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했던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보이스 아나운서 보아가 준비했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관련 기사입니다. 먼저 머니투데이입니다. 5.18 기념식 초대 못 받은 미래한국당, 기차표 없어 고생. 조 대변인은 아시다시피 미래한국당은 광주 5.18 40주년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처럼 뜻이 깊은 행사에도 내 편과 네 편이 왜 구분돼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다음은 노컷 뉴스입니다. 광주 찾는 정치권, 황교안 물벼락 되풀이되나 기사에서 통합당의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 정서는 부담이다. 지난해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를 찾았을 때 생수병 물벼락을 맞는 등 유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던 사례가 대표적이다라고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이해찬과 이낙연이 5.18에 밥 따로 먹는 이유는 기사에서
올해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은 이날 점심 식사다. 광주의 주인격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날 12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오찬이 예정돼 있다. 같은 시각 여기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떨어진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한 곰탕집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이 열린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참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네요. 교수님, 제가 이제 교수님 옆에 좀 있다 보니까 예. 약간 주워들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먼저 한번 좀 볼게요. 그렇습니다. 제가 헛소리를 하는지 맞는 말을 하는지 한번. 이게 원래 그 국가보훈처에서 초빙을 하면 기차표도 보내주느냐, 기차표는 안 보내주는 게 맞대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민생 기사지 않습니까?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기사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중에서 가장 기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예. 네, 나쁜 기사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나쁘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 노컷 뉴스 기사인데요. 네. 통합당이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 정서는 부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지역의 문제로 되게 협의화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지역의 문제라면 광주하고 누가 대립하는 거죠? 광주하고 대구가 대립합니까? 광주하고 부산이 대립합니까? 광주하고 서울이 대립합니까? 광주하고 대전이 대립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으로 당당히 이 문제를 40주년이나 하는 그런 기념식에서 이 지역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 상당히 큰 문제고요. 예를 들면 대구에 계신 분들은 5.18을 뭐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대구에 계신 분들도 기분이 나쁘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네. 예. 이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 정서, 지역이란 말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딱 뭐냐면 네. 5.18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입장을 가지지 않는 통합당에 대한 그렇죠? 부정적인 정서. 이래야지 정확한 표현이죠. 네. 혹은 망언을 했던 그렇죠. 통합당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예. 왜냐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일이고 문제됐었으니까요. 정말 대놓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망언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정당의 당원이자 유력한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 황교안 대표가 실제로 제대로 잘라내지도 않았던 이제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 물벼락이 갔던 것도 올해의 일도 아니라 올해 또 일어날 일도 아니라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일어났던 일은 사실은 그 자체로 뭐 불행하다 아니다 할 게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항의의 표시잖아요. 네.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적 항의 표시를 받죠. 예를 들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계란 세례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다 부당하다가 아니라 어떤 정서가 어떤 정치적인 판단과 평가가 그걸 통해 표출되고 있고 그것을 만들어냈던 정치적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짚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역이라는 프레임 그것도 작년에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했던 일에 대한 것이 만약에 올해 그대로 재발될 것을 마치 염려해 주는 듯한 프레임. 이 원인을 싹 없애려면 이러면 됩니다. 현재 보수계열의 정당이 과거에 자신들이 가져왔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호한 태도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명백하게 불식시켜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물병을 던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극히 이제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한 채 지역으로 가둬둬 버리고 지역 간 대립으로 가둬둬 버리는 아주 나쁜 그런 기사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조선일보 기사는 예. 역시 명불허전이라고. 네. 네. 조선일보 기사는 굉장히 불쾌한 기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저는 기사 가치가 없고 무슨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이 안에 악의적인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표현이 광주의 주인격인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저는 물론 실제로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으로 판단 내리진 않겠습니다만 네. 광주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러게요. 광주의 주인이라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은 뭡니까? 무슨 중세시대 때 영주도 아니고 네.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언론이 쓰는 기법들인데 무슨 맹주니 뭐 주인이니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데 네. 광주 민주화 운동 우리가 왜 기념해요? 민주주의를 하자고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중세시대를 돌아가자고 기념한 것도 아닌데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자리에 이런 중세식 표현을 써가면서 네. 그것도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될 그런 자리에 네. 피해자들을 자극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는 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지 이거죠. 그러니까 바탕에 깔린 논리라고 하는 건 180석의 거대 여당 드디어 권력 투쟁 시작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광주라고 하는 어떤 공간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근거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껏해야 점심 먹는 신변잡기식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이 바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가는 불쾌함이고 그다음에 대단히 뉴스 가치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아주 뜻깊은 보도도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경향신문에서 사과와 함께 정정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이 밝혀진 게 최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만에. 네. 네.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걸 사실을 몰랐어가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왜곡들이 있었고 어떻게 무력했는지를 일부러 지면을 통해서 보여줘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미안함과 함께 어떤 게 약간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확실하게 단절하겠다. 그리고 그 과거는 지금의 우리의 현재가 아니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광주의 5월 제대로 담지 못한 기사 40년 만에 바로잡습니다. 계엄군의 폭력 진압 등 당시 광주 실상을 다룬 보도는 0건이었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 광주 진압 작전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최소 27건의 기사는 계엄사, 정부 등 당국 자료나 계엄 사령관 등 관계자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서 작성한 것이었다. 계엄군의 비판적인 사설은 찾기 어려웠다. 현지 르포는 생필품 품귀 현상에 주목하는 등 느슨한 현실 인식을 보였다. 실제로 이 당시 경향신문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뭐 대다수의 언론이 그것도 신군부의 탄압에 해가지고 검열당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만약에 제대로 된 언론이었다면 무엇을 목격하고 무엇을 취재해서 어떤 것들을 보도했어야 되는가라는 것.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적어도 진실이 묻혀 있고 누군가에서 이제 어떤 정보가 통제당할 때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고 어떻게 확인을 해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언론들도 동참하라 이거죠. 네. 40년 전 오늘인 1980년 5월 21일 광주역과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던 그날도 언론은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직접 신문을 만들어서 발행했습니다. 바로 최초의 민중언론 투사회보인데요. 이 투사회보의 제작자를 교수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모로 역사적인 인물이시고요. 예를 들면 니무리안 행정국과도 관련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야학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으시고 여러 열사분들하고도 관련이 있으신데 저는 두 가지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물론 언론학이 전공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기성의 언론들이 이제 권력의 도구가 됐을 때 언제나 저항하는 그 밑바닥 언론들이 탄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들인 거죠. 지하 신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고 이건 언론의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상당히 중요한 국면마다 등장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 투사회보라는 형태로 또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형태로 제작되고 유포되고 또 그게 초기 언론적인 모습을 상당히 스스로 갖춰가는 모습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근데 이 광주의 뿌리에는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공존했던 활동가들 그리고 민주의식을 굉장히 키워갔던 분들 그리고 이 그 어떤 죽음의 시기에도 서로 연대하고 손잡을 수 있었던 어떤 토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로 이 죽음을 극복하고 광주 시민들이 바로 저항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 내용 아마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저희는 변상욱 기자님과 심용환 작가님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청 안으로 나오셔서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지금 저희 광천동 성당인데 여기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곳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1978년도에 들불야학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8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지금 교리실이었거든요. 교리실. 네. 지금 흘렸어요. 흘려가지고 흔적만 남아있는데 당시에 70년대 중후반에는 여기가 유일한 공단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다니는 그 영세한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을 여기에서 일반 중고등학교 그 진학 과정도 가르치고 예. 둘불야학팀에서 이제 이런 노동자에 네. 대한 권리 교육도 좀 하시고 아울러서 사회 의식을 예. 가르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들불야학이 개설됐습니다. 예. 이거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데가 이 광천동 시민 아파트예요. 예. 이게 원래 그 모습인가 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나동 여기 106호가 여기가 이제 106호 1층. 네, 여기가? 예. 여기가 윤상원 열사가 아, 말하자면 당시에 야학 강학을 할 때 이제 빌려가지고 살던. 살던 데입니다. 한 1년 정도. 예. 여기 다동의 3층 방 2개를 타가지고 예. 거기를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교실 2학년 교실로 쓰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를 지금 이제 방이 2칸이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육했을 때는 이것을 헐었어요 가운데. 가운데 벽을. 예, 예. 여기 뚫어서 같이. 여기에다가 책상을 놓고 예. 이렇게 공부를 했죠. 이렇게 우리 이제 근현대 박물관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일종의 유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투사회보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광주에 네네.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그러니까 5월 18일 자정을 영시를 기해 가지고 네. 전국 대학교에 공수부대하고 그다음에 개헌군들이 투입이 돼요. 지나가던 젊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때부터 예. 무차별, 공두기절하고. 예, 무차별 폭행을 하고 그런 무자비한 예. 폭행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는 투사회보 이름은 아니지만 시내 말고 주택가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자.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TV를 통해서는 뭐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게다가 이제 군인 모습 보여주는 것 정도로 끝나버린 거에 대한 분노나 실망감이 뭐 그러니까요.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투사회보라든가 이런 거를 배포를 하시는 과정도 되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료들끼리 서로 몇백 장씩 나눠서 옷 속에 감춰가지고 외곽을 돌면서 집에 하나씩 일일이 뿌리고 21일 날이 오후 1시가 개헌군이 금남로에 있는 그 수만 명 집결한 군용장에서 총 발표한 날이잖아요. 그때부터 투사회보 1호라는 이름을 걸고 그때부터 발행을 했는데 21일 날부터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해가지고 13호를 27일 새벽에 등사하다가 예. 개헌군이 들어온 바람에 거기서 끝나고 이게 사실 그 시절에 보면은 그 광주야 이제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고 근데 기성 언론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하니까 예, 예. 사실 팜플렛이나 이런 지하 언론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할까요? 거기서 외려 정보를 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예, 예.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들불야학팀도 만들었고 저희 말고 다른 대학 청년들도 만들었고 많이 나오는데 21일부터는 거의 유일하게 저희 투사회보가 예. 이제 많이 나오고 또 배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예. 아마 투사회보가 그때부터는 유일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 되게 참 절박한 상황이셨는데 사실 목숨 거는 일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 대학생의 나이신 거고 물론 뭐 많은 고등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시민군으로 목숨을 잃어야 됐던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마음이 이제 그런 목숨을 걸게 만들었다라고 느끼시나요?
79년도에 이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저격 사건이 나고 80년이 넘어오면서 저희들은 이제 민주주의가 민주사회가 정착이 되고 정치 민주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그 민주화 범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5월 17일 자정을 기해서 그렇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반란이 터져버리고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20대 한참 젊을 때라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렇죠. 이 책이 참 이 책이잖아요. 죽음을 넘어 시대가 넘어. 사실 제가 이 책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버전으로 이제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형이 읽던 책인데 고3 때 이 책을 읽다가 반까지 읽고서 이제 접었어요. 더 끝까지 읽으면 대학을 못 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이제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니까. 금남로는 경찰과 공수부대가 여전히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가스 냄새가 자욱했고 깨진 가로등이 괴기스럽고 을씨년스러웠다. 도심은 암흑이었다. 주민들은 어둠에 몸을 맡긴 채 황폐한 삶의 터전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왜 광기로 번뜩이는 사륙 파티가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떠셨어요? 이 책을 황석영 작가님에게 이제 기록하는 거로 이제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편집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제 일종의 보면 고스트라이터셨던 셈인데 뒤에 이 내용을 다 적고 준비를 하셨잖아요. 80년 저는 이제 7월달에 체포돼가지고 이제 감옥 살고 80년 12월 30일 말일경에 그 형 집행정지로 석방이 됐습니다. 다니던 대학은 제적이 됐지만 감옥에서 일단 석방이 돼서 81년부터 소위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전두환 정부가 이 소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내란으로 규명을 해서 폭도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정당한 민주화 운동이었고 그때 광주 시민들을 수없이 살상했던 것은 공수부대들이고 전두환의 사병 노릇을 한 그런 군인들이다. 이런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85년 한 3, 4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집필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럼 이것을 누구 이름으로 발표할 거냐. 그래도 황석영 작가가 제일 유명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 이름으로 나오면 또 국민들도 많이 더 관심을 가질 거고 그랬더니 황석영 씨는 내가 이것을 내 이름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 내가 또다시 체포돼 갖고 구속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황석영 씨가 그때 광주에 사셨는데 5.18 기간 중에 안 계셨어요. 그때는? 그때 안 계셔가지고 자기가 5.18에 대한 빚이 있다. 그렇죠. 부채의식 같은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황석영 씨가 이름을 걸고 실제로 또 황석영 씨가 그 원고를 가지고 감수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나온 거는 기념사업회가 엮은 거로 나오고 이제 선생님 성함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거 보시면? 이것은 1985년판 이것이 개정 정보판인데 5.18을 뭐 공산 북한 특수군이 내려와서 저질렀다느니 또 총을 먼저 시민들이 먼저 총을 잡아서 총을 쏘았다느니 하는 그런 가짜 뉴스를 계속 만들어 양산하면서 5.18을 폄훼하고 그러니까 2013년부터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우리가 85년 냈던 이 책을 더욱더 보완하고 또 내용도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다시 정보판을 내서 그런 가짜 뉴스를 차단하자. 보고 듣고 경험하신 걸 기록한 건데 사실을 기록한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개입설이니 이런 식의 얘기를 통해서 물타기 하고 네. 정치적으로 그거를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런 증거판도 내셨는데 어떤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현재 일부 국민들이 그걸 믿고 또 믿어가지고 거꾸로 뭐 전라도 홍어파리 하네 아이고. 뭐 이렇게 말하자면 그때 예. 당시에 돌아가 계시는 네. 그 시신들을 보면서 그런 심한 표현도 쓰고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힌데 우리 5.18이라고 하는 그런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 묘하게 어떤 지역 감정, 지역 차별의 논리 속에 같이 매도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게 한 지역에서 뭐 좀 이상하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큰 역사적 흐름에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 앞에서 사실 가장 먼저 총을 맞으신 셈인 거잖아요. 이 광주에 예, 계신 예, 예. 분들께서.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마 목적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문희한 행진곡도 보면 2016년에 제가 기억하거든요. 논란이 됐어요. 그렇죠. 기념식에서 매년 부르던 거를 이제 안 부르려야 된다라는 이런 저는 왜 이게 이제 논란이 대상이 됐어야 되는가. 지금도 참 그런 거 하면 되게 좀 짜증도 나고 한탄스럽고 그렇거든요. 예. 이문희한 행진곡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황석영 씨 집에서 저하고 황석영 작가하고 김종률 말하자면 작곡가하고 서희 모여가지고 5.18 항쟁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노래극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황 선생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문희한 행진곡은 백기환 선생의 네. 그 시집에서 딴 가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7곡의 창작곡과 그 다음에 2편의 사설을 끼워가지고 총 9편의 사설과 노래가 어우러진 하나의 음악극을 만들었죠. 음악극을 만들어서 그것을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서 약 2,000개를 만들어서 뿌렸는데 이제 그 노래 중에서 이문희한 행진곡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그렇죠. 네. 민주화 운동을 대변하는 그런 노래로서 널리 퍼졌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 그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모두 함께 부르는 것을 못하게 하고 네. 앞에 있는 합창단만 부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웃지 못할 그런 중국 같은 현상인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 민주화를 상징하는 이런 노래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이런 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못한 걸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근데 목숨은 다 같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왜 언론은 목숨을 못 걸고 시민들이 걸어야 했는지. 언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잘 분석해준 사람들은 그때 신군부 정권이었어요. 그럼요. 예. 그때 국보위라고 있었죠. 네. 국가보위 그 1980년 6월에 언론의 그 부조리 유형 및 실태라고 하는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언론사 사주들은 언론사를 만들어 공익보다 사리사욕을 챙기며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의 치부 수단으로 악용해 왔고 치부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을 왜곡시키거나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정책을 바꾸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해왔기 때문에 요 정도의 약점을 가지고 압박하면은 상당히 다루기 쉬운 존재들로 파악됩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내용에. 얼마나 정확해요. 현실을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전용호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나중에 도청으로 이제 그 진압군이 몰려오는 그 마지막 시점에 네. 자기 몸이 사시나무듯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렸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이었으면 못했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그렇게 지시더라고요. 기록하고 찍고 해야 될 인간들이 다 도망친 자리에서 발생한 언론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 거냐. 누구의 소유냐.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냐, 이게.
이건 광주 시민들의 소유거든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신문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모두가 도망친 자리에서 새롭게 저렇게 피어난 대한 언론이 없었고 대항 언론이 없었다면 광주가 무질서해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근데 저 소식지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데 우리의 갈 길은 어딘 것 같다. 또는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가기로 했다라는 게 계속 전달이 되면서 광주가 어떤 무질서 사회가 아니라 민주 대동 사회라고 하는 엄청난 진보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광주가 그때 군이 사라지니까 군부대가 외곽으로 잠시 빠진 사이에 얼마나 민주적이고 상생하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냐가 증거로 남아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대한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가치 있는 작업이었던 거죠.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그동안의 상황이 저는 5.18에 대해서 굉장히 수세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악평, 오해,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영화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 이런 거 보면 되게 평온했던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순박한 조선의 농민 같은 분위기로 살다가 어느 날 난데없이 당하는 거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지금 이 회보 이름을 보더라도 투사 회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적극적이었고 시대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부정부패라든지 사회개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70년대 말부터 충분히 사회적이고 시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제발 좀 위치가 좀 바뀌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어떤 꿈을 꿨는가. 사실 평소에 그런 대비가 없었으면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뭐 안정적인 공동체 꾸리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 좀 확실히 좀 복원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 게 이 전용호 작가님 같은 경우도 들불야학 같은 걸 했던 게 일종의 풀뿌리 조직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민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신뢰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다면 그들로부터 자원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배포하고 신뢰를 얻고 이런 게 불가능했을 테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뭐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서건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향해서건 간에 굉장히 강한 이제 광주 공동체적인 어떤 그 바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강하게 전두환 체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기를 들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민주주의가 광주에 빚을 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분들이 가장 앞에 서서 가장 저항적으로 행동을 했고 그 결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이 서린 것들을 끊임없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동력으로 만들어줬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 일이죠. 특정 언론사 이름을 얘기해서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작은 언론사에 불과했던 조선일보가 이때 가장 이제 빛을 발하죠. 5월 27일자 광주가 완전히 피해 번복이 돼서 진압 끝났을 때 조선일보가 내놓은 거 보면요. 광주에는 이제 위협과 공포와 불안은 없다. 군은 자제와 자제의 자제를 거듭했고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사설이 나가요. 부역했던 언론이 그러니까 부역의 증거를 지우려고 하거나 또는 마치 자신이 저항했던 것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포장을 해버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죄악을 그러니까 남의 피로 얻어진 부를 이렇게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요. 그 본심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지금에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그리고 진실규명이 좀 더 필요한 그 문제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대표적인 종편의 선동이 그와 같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권력자들이 적절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5.18을 폄하했다라면 최근에 종편을 통해서 번지는 거의 기저를 좀 살펴보고 있으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고 사회가 세대론적으로 봤었을 때 젊은 세대들이 좀 다른 생각하는 문화가 막 생기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기존에 있었던 보수 논객이라는 분들이 주로 이제 교회 같은 뭔가 이렇게 어떤 합리성과 이론, 권력 이런 것보다 정서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공간에 가서 동조자들을 얻게 되고 그래서 종북이라는 걸 섞으면서 새롭게 세력화되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논객이다라고 하면서 주로 종편의 평론가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게 뭐냐면 과거엔 전선이 정확하거든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논리적 방어를 하던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진상규명을 하는 사람들도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싸우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어찌됐건 민주화를 그들도 용인하는 측면이 있었으니까 이제 점점점 공식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바뀌어주는 게 있었는데 이젠 정말 그게 아니라 그냥 맥락이 없는 거죠. 나와서 어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정서적으로 이 나라를 구해야 돼. 이 나라는 어떤 그런 거대한 음모, 어떤 종북 세력들에 대한 음모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어라고 하면서 나와서 그냥 아무 근거와 맥락 없이 무슨 사진 몇 장 딱 갖고 온 다음에 이 얼굴이 김정은의 측근들과 똑같다 시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좀 맥락 없는 주장. 정말 이건 신공이죠. 그 논리성이 배제된 이런 식의 주장이 사실은 종편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유튜브 같은 아주 편파적인 매체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또 이제 그 맥락 없이 수용하면서 막 산발조 돌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이걸 정말 대처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에코 체인버라고 이제 그럽니다만 이제 메아리의 방이라 그러죠. 같은 이야기를 막 울려서 하다 보면 그게 마치 전체 소리인 양 착각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 등장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묘하게 이제 결합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인데 여기에 종편이 가세하면서 이게 절정적으로 정치 상업주의가 됩니다. 저는 이거는 권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보수 세력이 권력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막아야 될 상업주의예요. 왜냐하면 이거 돈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정한 수가 강하게 이거를 믿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돼요. 하지만 대다수의 상식적 시민 세력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앞으로는 권력을 만들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보수 언론이나 보수 세력의 문제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세력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맥락 없이 마구 던지는 세력. 이걸 강하게 비판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사실을 갖다가 근거자들을 제시하면서 정리해줘야 될 언론들이 그냥 즐기면서 어서 맥락 없는 얘기가 나와서 소동이 벌어지면 소동이 재밌습니다라고 그냥 보도하면서 그냥 계속 즐기고 있는 기성 언론들. 또 하나의 세력은 아직도 정치에 남아있어요. 정치에 남아있는 걸 가장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례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한강 작가가 맨 부커상을 받았어요. 이건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벨상을 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학계에서 우리 작가가 맨 부커상이라는 엄청난 상을 탔는데 축전 하나 대통령 이름으로 보내시죠 라고 했을 때 저쪽에서 돌아온 대답은 그 5.18에 대해서 썼던 작가 아니야? 안 됨.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작가잖아. 그래서 안 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블랙리스트에서 고발책을 쓴 심 작가가 나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정치권의 한 흐름으로 이거는 유신 독재에서부터 80년으로 해서 90년을 거쳐갖고 2020년 거의 다 되도록 그 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은 5.18을 왜곡한 부역 언론인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게 제일 가슴 아프고 물론 쓰라린 경험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 다들 정치권에 가서 성공하시고 출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5.18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언론인이 정치인으로 출세하고 언론사에서 고위 간부로 승진해 나가면서 언론과 정치 권력 사이에 긴장감이라는 게 없어져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하고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완전히 긴장 상태가 허물어지면서 이제 그야말로 어용 언론으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기자들 내부나 언론인들 전체 내부에서도 잠깐 머리 숙이면 출세하는구나라고 하는 기회주의 언론의 속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 흐름을 얘기하면 박정희 유신 정권 시대의 굴종 언론. 그게 이제 전두환 초기로 오면서 전두환 시기에 굴종하는데 관변 어용 언론으로 이제 바뀌죠. 근데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권한 유착해왔던 언론들의 힘이 조금은 약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주도하는 세력이 돼야 되고 이른바 껍빛단리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해바라기식으로 기득권을 계속 쫓아왔던 사실 이념적 일관성 없이 쫓아왔던 사람들이 이른바 보수라는 이름을 참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수 언론이라면 이 가치를 제대로 세워서 그렇게 메아리방에 들어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비록 강하게 결집돼 있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해바라기 지향적으로 스스로가 부역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이 부분을 단절시키고 말 그대로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그 보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내세울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새로운 권력과 가까이 가는 길이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하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시민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 현상들 그래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좀 너무 속물적인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방송이 중요한데
돈이 중요합니다. 네. 왜 돈이 좋은 방송, 좋은 언론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좋은 쪽으로 가는 돈은 다 막혀 있고 엉뚱한 쪽으로 가는 돈의 길은 열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기성 언론이 언제 제일 위기를 맞게 될 거냐? 그거는 기업이 민주화되고 기업이 투명화해지면 그렇습니다. 지금의 언론은 몰락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초경쟁 사회에서 언론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근데 없으니까 편법을 짜내는 거죠. 정부의 홍보 예산을 갖다 쥐어짜가지고 갖고 온다든가 기업에 가서 억지로 어떨 때는 협박까지 하면서 기업의 홍보 예산을 갖다 따오고 사회공헌 예산을 끌어오고 하는 건데 기업이 정말 홍보다운 홍보, 사회공헌다운 사회공헌을 하겠다 그러고 언론에 의해서 이제는 간섭당하지 않겠다고 투명해지기 시작하면은 기성 언론은 무너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 돈은 정말 진정한 언론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한테는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의 길을 트는 것은 글쎄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는 시민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깨어 있어서 이미 도와주고 계시지만 더 크고 넓고 일상적으로 좋은 언론을 살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언론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었고 그래서 되게 낮은 수준의 어떤 보수적 질서를 만드는 방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 해외하고 굳이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길었던 나라들에게서 형성되는 특징을 보시면 적어도 그 당시에는 서로 갈등하는 역사였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정의의 실현으로 가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진보로 가게 됐을 때 그거는 공동의 역사로 바뀌거든요. 이젠 더 이상 부정할 역사라거나 경쟁할 역사가 아니라 공동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뭐 영국의 얘기는 합니다만 1819년에 피털루 대학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대학살이라고 부르지만 한 15명 정도가 이제 사살당했고, 그다음에 한 700명 정도가 이제 부상당한 정도로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사건인데도 매서커라고 기록을 합니다. 광주 민주항쟁 훨씬 많은 분들이 죽었던 거잖아요.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근데 이게 이제 이 대학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른바 토리 세력들이나 보수 세력들은 이제 이게 왕당파 쪽에 좀 가까운 거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질서에서 일어난 이 학살 사건. 왜 학살이 일어났냐면 시민권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총을 쏘고 이제 죽였던 이제 이런 일들이거든요.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학살이 일어났는데 한참 동안은 보수계 정당이나 토리 왕당파 정당들은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같이 기념하는 사건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때 가장 열정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던 게 맨체스터 옵저버라고 하는 그런 신문이었고요.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맨체스터 가디언이라고 하는 신문사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되고요. 이 맨체스터 가디언이 우리가 아는 전 세계 권위주의 중에 하나인 가디언의 바로 그 전신이 되는 그런 식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 우리는 비교적 그래도 빠르게 법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뭔가 이거 역사적으로 헌법적으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를 정립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나타나는 어떤 혼란들은 저는 있을 수 있는 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불행한 혼란이지만. 그래서 앞에 세대가 그걸 기억하고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 기억이 사라지고 생물학적으로 사라지게 될 즈음에 경험하지 못했고 기억할 수 없었던 세대들이 자신의 기억으로 바꿔주는 작업. 이게 2차적으로 바로 중요한 이제 사건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기자님들이 연락을 주시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 너무 그러니까 외람된 얘기지만 모르시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아예 기사를 다 써달라는 정도의 요구도 많이 받아봤고 그게 아니면 얘기를 다 해주면 자기가 쓴 걸 보여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맞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상 자체에 대한 기초 지식이 너무 부족하니까 황당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두 번째는 또 이어진 얘기인데 평소에 관심이 없다 갑자기 터지니까 그냥 그 이슈. 근데 이제 이거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줄 때는 여러 배경과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해주면 나중에 이제 기사 올라온 거 보면 물론 좋은 기자님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기사들을 보면 그냥 사실은 전문가 얘기는 사족처럼 넣어놓고 거기 이제 메인 그 자극적인 얘기만 되니까 사실 그냥 뭐 아니 또 뻔한 글쟁이들의 뻔한 어떤 사족이다 하면서 윈 얘기만 다 읽고 말아버린 이런 악순환이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저 부분의 문제는 기사를 그렇게 써갖고 오면 데스크가 안 된다 그러고 옆에 에디터가 이걸 보완하라고 해야 되는데 기사가 무사히 통과돼갖고 출고가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문제가 있는 거죠. 5.18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시선을 기르고 바른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릴 건데 제가 보니까 두 분 다 책을 출판들을 하셨더라고요. 답변 중에 내 책을 읽어라. 네. 아, 금지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금지입니다. 네. 왜 하라고 나 지금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 이제 언론은 언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진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은 시민들이 자기들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언로의 장이죠. 생각이 흐르고 말이 흐르는 그 장이 언론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방송사, 신문사라고 하는 언론은 그 아주 조그만 한 부분을 담당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제는 언론이 주인에게 돌아가고 모두가 언론인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서로의 책임과 자기의 사명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겁니다. 생각보다 당시의 피해자들의 증언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표적인 헬기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광주 청문회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지만 안매장 이야기들 생각보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억이라는 것을 추적을 하면 그 속에서 진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헌신적으로 그걸 갖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밝혀진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가 부대가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건 최근에 전투기가 무장을 하는 예외적인 모습이 있었다까지 밝혀낸 거거든요. 근데 당시 정황을 보게 되면 뭔가 전투기까지 띄워서 뭔가 했을 것 같은 정황들까지 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구자나 피해자들이 여전히 추적하고 있는 부분을 언론이 관심을 갖고 기자가 조금만 그 눈에 시간을 할애해주면 아마 뭐 진짜 여태까지 밝히지 않은 훨씬 더 큰 보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 좀 꾸준히 가져주십시오. 네. 좋은 의미의 특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정진희 교수님의 강연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오늘 강연을 제가 준비하지 않기로 했던 이유는요. 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무게감 이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거여서 제가 뭐 한 몇십 분의 강연으로 다룰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격자들의 증언, 그 다음에 저항했던 분들의 어떤 기록에 관련된 이야기로 풍부하게 풀고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프로그램이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항쟁을 그냥 다룬 건 그냥 역사적으로 그때가 돌아왔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 언론의 가장 부정적인 모습이 농축되어 있던 시점이고 그다음에 이른바 1980년 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보수 언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언론의 지형이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준의 해시태그가 계속되는 한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더 깊게 짚어나갈 것이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때도 그때 많은 시민분들께서 희생당하셨는데 제 연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